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8장 외부 효과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공공경제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지난 시간에 공공재, public good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external effect라고 하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 경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밖에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시장의 실패의 한 사유로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관련된 죄수의 딜레마, 오염 총량제, 탄소 배출권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효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키워드가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이거예요.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에게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외부 경제, 손해를 끼치면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거는 공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pay the price, 가격을 반드시 지불하고 공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공짜가 생기게 되면 시장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왜 발생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죠. 영어로는 externality라고 하고 externalities are special case of market failure.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시장 실패의 특별한 케이스다. 그래서 externality라고 하는 거는 the uncompensated impact of one person or firm's action on the well-being of a bystander, create a cost or benefit. 비용이나 혜택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예요? compensation,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손해를 끼치는 거는 네거티브 또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르고 긍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포지티브 externality, 외부 경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상을 잘 살펴보면 공짜가 없다고 그랬는데 공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네거티브한 엑스터널리티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공해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이 담배를 핀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자유롭게 시장 속에서 담배를 피지만 나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피해를 주면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나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공해 물질도 마찬가지,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창출되면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니까 과잉 생산되는 실패죠. 공해가 과잉 생산되고 흡연 과잉 생산되고 그렇죠. 쓰레기도 과잉 생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외부 불경제의 문제다.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따지면 원래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사회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불하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담배 피는데 지불하지 않으면 이 정도지만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만큼 비용이 더 든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회적으로는 여기 이래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과잉 생산되는 이만큼 Q2에서 Q1만큼 오버 프로듀스 공해가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과잉 생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긍정적인 외부. 이쪽은 과수원이 있고 이 사람은 양봉업자예요. 이 사람이 양봉업자가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공짜로 꿀을 많이 더 얻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꿀통을 과수원 근처에 놨더니 과수원 근처에 놨더니 과수원에 꽃이 많이 펴가지고 꿀을 더 많이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익을 얻었죠. 근데 뭐 때문에 이익을 얻었어요? 과수원 때문에 이익을 얻었죠. 그런데 대가를 지불했어, 안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누린 거죠. 혜택이 발생했는데, 혜택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은 발생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과수원이 꽃을 더 많이 피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꿀 업자가 당신 때문에 내가 꿀을 많이 땄으니 내가 꿀 많이 딴 거에 10분의 1은 당신한테 줄게요. 앞으로 나무 좀 더 심고 꽃이 잘 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시장적으로 이게 더 많이 생산될 텐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과수원이 많이 생산되지 꽃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봄에는 봄에는 이 양봉업자가 좋았죠. 꿀을 많이 따서. 근데 가을이 되니까 과일이 많이 맺었어요. 왜 맺었나 봤더니 꿀통을 갖다 놔가지고 꿀이 가루바지 한다고 그러죠. 어? 과일들을 많이 맺게 해서 과일들을 많이 맺게 해서 이 가을에 과일이 많이 맺었으니까 이 사람도 이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꿀을 더 많이 따서 이익이었지만 여기는 과일을 많이 따서 이익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플러스의 외부 효과로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과수원 가보면 알겠지만 요즘은 과수원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똘똘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꽃을 따줘요. 없애준다고 꽃을.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지면 외부 효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형적인 외부 효과의 예로 들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보다는 봄에 한남대학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공짜로 한남대학교의 정원을 산책하고 누려요. 그렇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지역 주민들이 한남대 거잖아, 소유가. 그만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만큼 한남대가 꽃 관리를 좀 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들어올 때 입장료 받는다고 하면은 꽃을 좀 더 이쁘게 관리하고 뭐 이렇게 돈을 쓰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과소 생산되고 공해물질과 같이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과잉 생산되는 시장 실패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외부 효과가 되겠다. 이것도 그래프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원래 사회적으로는 이만큼 수요가 있는데 갈색만큼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Q2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optimal output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요만큼 Q2, Q1만큼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under produces the good 이렇게 하죠. under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 공해는 과잉 생산되고, 정원이라든가 녹지는 과소 생산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이너스 외부성의 문제, 공해 물질이라고 하죠. 이건 과대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 정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등장해서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죠. 또는 물론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가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니까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낼게 공짜가 아니라 이건 자발적 협상이고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동원해서 사회에 공해 물질을 일으키는 실제 담배 원가가 1,000원인데 지금 4,000원 넘게 팔잖아요. 그만큼 그게 다 세금이거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거든. 그만큼 비싸니까 덜 피게 되죠.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
또 자발적으로 좀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외부성. 좋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개인적으로는 교육 뭐 좋은데 취직하려고 교육하지만 실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회의 범죄가 떨어지고 양심이 양심적인 착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어떻게 늘리느냐? 정부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늘릴 수 있겠죠. 이건 좋은 거니까 공원 만드세요. 정부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공원도 많이 만들고, 우리 한남대학교도 정부 돈을 어? 받았으니까, 우리, 예, 한남대 교정, 꽃피는 교정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 와서 산책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자발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봤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발적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협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과다 생산되는 거는 생산을 줄이고 과소 생산되는 거는 생산을 늘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를 시장 경제가 작동하도록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는 internalize, 내부화 시킨다. 이런 전문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internalizing and externality라고 하는 거는 이 인센티브,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과소 생산, 과잉 생산되는 것이 이제 좀 더 과소 생산되는 거는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낮춤으로 더 생산되게 하고 과잉 생산되는 거는 벌금을 부과해서 가격이 더 높게 만들면 높아지면 사람들이 생산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시장 경제에서 작동하는 것만큼의 적정 생산이 적정한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내부화한다. 이렇게 internaliz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는 예를 들면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하면 직접 규제하는 방법, direct regulation. 환경부가 이걸 하고 경찰이 나서서 환경 오염 물질 일으키는 자동차 규제하고 이러죠. 매연 규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발적 협상이라고 하는 건 발란트리 솔루션인데, 정부가 하는 일은 직접 규제하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세금을 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유익한 것은 보조금을 주고,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 적게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구비안 텍스라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공해물질 있잖아요. 공해물질은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줄여야 돼, 공해물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을 하고 있는, 공해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부과하는 피그비안 텍스. 그래서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데에는 부담금 또는 세금을 부과해서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게 돼.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서 이렇게 과다 공급된 양큼만큼 줄어들게 과잉 공급된 양큼만큼 줄어들게 하는 것이 피구비안 텍스.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이 개념을 만들어내서 피구비안 텍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피구세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외부 효과 있잖아요. 좋은 외부, 교육과 같은 거, 공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QM으로 시장에서는 적게 과소 생산되고 있어요.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준 만큼 그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00원에 팔았었는데 정부가 500원을 준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500원에 팔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생산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보조금 정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죄수의 딜레마, 또는 prisoner's dilemma 이렇게 하는 건데 사전에 찾아보면 두 명이 참가하는 비제로성 게임이 하나 있고 서로 협력하면 둘 다 이익인데 협력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수가 두 명이 A와 B가 서로 짜고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막 달려와서 잡았어요. 아주 둘이 지금 증거는 없는데 경찰이 와서 너네들 죄졌지? 이렇게 자백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두 죄수가 AB가 뭐 아니에요.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면 둘 다 이익이 되는 무죄 석방이 돼요. 무죄 석방이 돼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 죄수를 각방에 독방으로 옮기고 야, 인마 너 자백하면 너는 좀 자백했으니까 형량을 깎아줄게. 근데 쟤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놈의 태도가 또 똑같이 그 말을 하게 되면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협력하면 둘 다 이익인데 협력하지 못하고 둘 다 사실대로 불어버려서 둘 다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뢰가 깨지면 결국은 둘 다 손해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너 A와 죄수 원래는 이제 법 용어로 따지면 죄형 법정주의 또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따라서 프리즈너라고 하면 안 되고 suspect라고 해요. suspect. 용의자죠, 용의자, 피의자. 여기는 프리즈너 이미 감옥에 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둘 다 refuse 하면은 refuse 하면 둘 다 이익인데 결국은 둘 다 accept 해서 결국 둘 다 감옥에 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선택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 우리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여당,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되는데 협력을 안 하잖아요. 서로 헐뜯기 바쁘잖아요. 그 사이에서 국민 모두가 손해보고 있는 이런 상황도 다 뭐예요? 프리즈너스 딜레마, 죄수의 상황이다. 친구랑 뭐 함께 하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을 게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영화로 나온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존 내시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를 다룬 영화인데 미국 2차 대전 때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 즉 러시아가 막 붙어서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차 대전 끝나고죠. 2차 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하고 싸웠지만 그때는 동맹국이었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냉전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소련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의 냉전 체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 이런 게임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풀어낸 것이 내시의 게임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오펜하이머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1944년에 오스카 로건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폰 노이만하고 이런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내시가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개념화시키고 수학적으로 이걸 풀어냈어요. 그래서 내시도 엄청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insane, 비정상이 돼요. 그런 이야기들 천재인데 이 머리가 비정상이 되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 좀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 정신병원 보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오펜하이머나 그 핵폭탄 떨어뜨리는 거 나오는 거나 뷰티풀 마인드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둘 다 손해가 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딜레마죠. 왜 딜레마냐면 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그래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참,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못 가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은 악설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설로드라는 사람이 이걸 또 좀 분석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여기는 학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러면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언제 없어지느냐 이렇게 살펴봤는데 iterated 그래서 반복 게임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한 번 내가 너를 믿었는데 배신했어. 그럼 배신한 사람을 다음 게임에 보복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악설로드라는 사람 나오죠. The classic Axolotl iterated prisoner's dilemma was used 했는데 여기 악설로드가 만들어낸 개념이 반복 게임이라는 게 반복 게임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뢰를 깬 놈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복하기 싫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에 맞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협조를 하면 이익인데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 을 딜레마라고 하고 그러면 계속 협조가 일어나게 하려면 반복 게임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 즉 보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복 게임을 하게 되면 보복을 예측하고 보복당하기 싫으면 지금 협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비반복 게임,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인 경우에는 히트앤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그냥 배신하고 이익 보고 나는 날라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이 늘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정부의 역할이 논의되는데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이 신뢰를 사회적 자본 또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학과 학생회가 있다고 그러죠. 학생회 사이에서도 이 신뢰가 없으면 얼마나 무슨 일 하기에 어렵겠어요. 다 조별 과제하는데도 히텐드런만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신뢰를 형성하는 일을 정부가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주의고 저거는 이제 공동체주의에 서서 모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오염 총량제, 탄소 배출권. 이거는 주로 이제 공해를 일으키는 부의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지금 한 2천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줄이자. 그러니까 반, 1,000 정도를 총량제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주로 이제 수질 오염, 물 관리할 때 쓰는 건데 지자체별로 니네 오염 물질 일정 부분 공장도 돌리고 음식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오염물질 내는 거 좋은데 배출 총량을 정하는 거. 이 이상은 하지 마. 이 이상은 벌금으로 때린다. 이렇게 총량을 정해줘서 그 총량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량을 넘으면 그때는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오염 총량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염 총량제가 작동되면 그래프로 따지면은 결국은 이제 이 폴루션 터밋이 총량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을 배출하면 전년보다 이만큼 배출했어요. 그만큼 이만큼 뭐예요? P1, P2만큼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벌금을 더 걷어가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량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염 총량제가 지자체별로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근데 물이 흘러가는 거는 각 지역별로는 총량제가 되는데 전체 총괄적인 관리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딱 이 이상은 넘지 마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되 총량 이상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이제
퍼밋이라고 하는데 카본 트레이드 스kim,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총량을 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 안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도록 트레이딩 스킴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유럽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 안 지키고 있는 놈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빅2가 안 지키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그런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해요. UN이죠. UNFCCC.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규제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권 제도다. 이거 보시면 아, 영역으로 보면 바이 섹터 영역으로 보면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게 트랜스포테이션,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 특히 화력발전이 제일 많습니다. 에너지 중에서. 그래서 이 에너지, 그 다음에 산업, 아그리컬처, 목장에서도 소가 방구 끄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케미칼. 나라로 따지면 제일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는 차이나,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인도, 러시아,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팬은 3%. 인구라든가 산업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맨이는 일본하고 비슷한데도 이 탄소를 상당히 우리나라만큼밖에 배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 부분 저탄소 RE100이라고 하는데 RE Reusable Energy로 RE로 100%로 가려는 정책을 물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완전 저맨이가 살기 어려워졌지만 그런 정책을 추구한 나라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에미션 캡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1,000만 톤만 하자. 그게 1,000만 톤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퍼밋을 사라. 허가권을 사서 공장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는 퍼밋이 있어서 굴뚝으로 이런 탄소 배출해도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음,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사람, 내가 지금 이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탄소가 나가면 탄소 배출권이 있어야 공장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사람들은 퍼밋을 사고, 그죠? 반면에 나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있는데 나는 보니까 사양 산업이야. 탄소 배출권은 있지만 난 사업은 공장을 닫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지금 떠오르는 잘 나가는 기업한테 팔면 되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서로 거래함으로 인해서 총량, 응? 에미션 커밋, 캡이라고 하는 응? 에미션 캡은 이제 모자를 쓰듯이 딱 이렇게 눌러놨다는 거예요. 이 종목 가게. 요 에미션 총량제가 지켜지도록 하는 게 탄소 배출권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어서 점점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으로 따지면 산업부, 환경부, 여기서 결국 우리도 탄소 제로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탄소를 계속해서 줄이는 거죠. 이게 재생에너지, 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화력 발전 줄이고, 소위 재생에너지에다가는 태양광, 풍력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죠. 이 사이에 원자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좀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에너지 믹스, 에너지를 전체 화력도 조금 필요하고 제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화력이거든. 풍력도 필요하고 태양광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전체 좀 잘 섞어서 해야 된다는 게 에너지 믹스고 가능하면 친환경 에너지로 즉 태양광과 풍력이랑 이쪽으로 다 가야 된다. 원자력은 핵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생태주의자 또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그러나 유럽에서도 요즘은 원자로를 소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핵 위험이 없는 원자로를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발전을 RE로 재생에너지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나 오스트롬 여자 행정학자예요.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부부 행정학자인데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no matter how well-meaning, are better at solving problems than the people on the spot who have the strongest incentive to get the solution right. 이건 잘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공무원, 뷰로크래, 공무원을, 관료를 뷰로크래시라고 그래요. 폴리티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no matter how, 어쨌든, 얘네들이 better, 더 잘해요. 누구보다? The people on the spot,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를 잘 풀거든. 그거는 정치인에게 맡겨. 그건 공무원에게 맡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better 하다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부정문이니까 결국은 누가 더 잘한다? The people on the spot.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Who have the strongest incentive.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On the spot. 라는 개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현장을 많이 가봐야 돼요.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현장을 가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래요? On the desk. 탁상 행정이라고 그래요. 탁상 행정이 아니고 on the spot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알리너 스트럼이라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도 한번 살펴보고 이 의미가 뭔지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실제 수업 시간 때 질의응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